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벌써 이제 3월이 열렸고요. 오늘 낮에는 좀 약간 덥다고 좀 느낄 정도로요. 우리 앞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과 낮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들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9시에 이제 가능한 한 픽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중간에 Q&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간에 좀 소통도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이제 묻고 대답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고요. 오늘까지는 제가 좀 다른 그 스튜디오를 지금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사정을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일정도 막 이렇게 변경이 되고 시간도 좀 변경이 되고 장소도 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불편을 드렸다면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좋은 콘텐츠로 항상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는 오늘은 비트코인 굉장히 이거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민감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법치를 말살한다느니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느니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적반하장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곰곰이 뭐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윤석열 씨가 국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저는 국민들이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윤석열은 지금 땡깡을 부리는 중입니다. 땡깡을 부리는 중입니다. 지금 임기는 끝나가고요. 국민의 관심사에서는 지금 멀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 좀 잘라달라 이거예요. 나 좀 잘라가지고 좀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자신을 영웅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좀 받도록 해달라고 지금 땡깡 부리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땡깡을 부리는 중이에요. 예?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지금 잘려가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그러니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관종입니다. 저는 관종이라고 생각해요. 관종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약은 뭡니까? 무관심이 약이고 답이죠. 무관심이 약이고 답입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갈수록 땡깡 부리는 거는 심해질 것입니다. 심해질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속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자기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얻어낼 때까지 막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울면서요. 보채고요. 제가 볼 때 그거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요. 예? 그러니까 뭐 다행히 제 풀에 지쳐가지고 그만두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무시해버립시다, 우리요. 무시해버리고요. 어차피 시간이 갈 때까지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시간이 약이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애들 지금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시 그 정답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 그런 얘기 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발언하신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올 초에요.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빌리면서 윤석열 총장은 임명직 공무원이라 이겁니다.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법에도 사실 어긋나죠. 근데 자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임명권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사실 경고 사인을 줬죠. 줬는데도 그냥 안하 무인식으로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잘려라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하려면 하고 자르려면 자르고 해보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도를 더 일부러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넘어서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사실 그 임명직 공무원 기준을 따르라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사에서도 멀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실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여간 넌센스죠. 넌센스인데 하여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것은 당신은 공무원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하나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비트코인 주제를 얘기를 하니까는 일부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이 최백은 TV에서 뭐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제가 다루질 않습니다. 제가 뭐 투자를 잘 할 줄도 모르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도 없고요.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그런 데다가 할애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하면은 돈 못 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이 강좌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마련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보게 되면요. 제가 이때까지 말해왔던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상징되지는 암호화폐가 도대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다룬 것도 근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근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한 300년 이상 동안은 기간을 우리가 한 근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짧게 잡아도요. 그렇죠? 소위 산업 문명이 전개됐던 시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만든 하나의 많은 시스템과 제도들이 지금 수명이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 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은 판사들의 막장 판결이나 검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우리가 자기들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따랐었던 어쨌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법 시스템은 사실 그러니까 근대 시스템 중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이 근대 시스템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이나 제도도 사람이 사는 집과 비슷해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은요, 수명이 다합니다. 시스템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영원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요. 그게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제도의 순기능이 우리가 약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도의 순기능이요, 그러니까요. 순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능하고 역기능 중에서 갈 때 역기능이 잠깐만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회가 이제 바뀌게 되죠. 바뀌면서 시스템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그러죠. 화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시스템도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화폐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원히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근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게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책 광고 좀 하겠습니다. 책 광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광고하는 이유는요. 우리 지금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상황은요. 이 20세기와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만드는요. 우리가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선진국은 소위 20세기의 선진국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을 모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20세기 선진국들도 수명이 다했죠.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이나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까? 예? 민낯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선진국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사실상이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역사학도기 때문에 이 문명사의 변화를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선진국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러한 지금 대장정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선진국은 20세기 선진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와는 다른 그러니까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저는 4기 민주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들면은 민주정부 장기 집권합니다. 장기 집권해야지만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요. 한반도 평화, K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K평화는요.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좀 이건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평화 문제는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정부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 집권을 안 하게 되면 정권 뺏기게 되면요. 박근혜 때 개성공단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공단 그러니까 저기 엎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러니까 협력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정부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북 간의 연결과 협력도 항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4기 민주정부는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갖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민주정부가 꼭 해야 될 과제를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국민 보고대를 하면서 사용했던 용어, 대한민국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100년을 살기 위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책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감히 촛불 시민의 필독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권유하는 거는요. 제가 뱉은 말은 저는 책임을 집니다. 왜? 선생으로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요. 저는 항상 선생으로 살면서 갖고 있었던 제 기준이 뭐였냐면은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볼 때 학생들한테 부끄러우면 난 교단을 떠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서는 선생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뭘 모르더라도 나는 아니니까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근데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은 나는 교단을 떠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고서는 선생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현실 정치에 잠깐 뛰어들 때도 그 원칙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대표를 사임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일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촛불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책 광고는 마치고요.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비트라는 말하고 코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죠. 비트는 우리가 뭡니까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네, 컴퓨터에서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지털. 코인은 통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인데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원이 됐던 우리가 뭐 그 게임이 됐던 이런 것들은 복제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통화가 복제하기 쉬우면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통화하고 좀 근본적인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여러 이제 기술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는요.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는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한 몸뚱아리입니다. 한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를 제가 좀 잠깐 먼저 이제 시작 화두로 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우리가 저게 우리가 그 세상에 등장한 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개를 했지만은 2009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먼 옛날 얘기는 아니죠.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 2017년 말에 저기 그러니까 거의 2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단위는 BTC를 쓰죠. BTC라고 해가지고요. 그 1BTC에 그러니까 2만 달러까지 육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그러니까 굉장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막 논쟁도 굉장히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한 1년 후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뭐 거품이니까 꺼지듯이 쫙 가격이 폭락을 했죠.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져 갔는데 사실 잊혀질 존재는 아니었었습니다. 잊혀질 존재는 아니었었죠. 왜?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서도 한 3,000달러 이상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3,000달러 이상을요. 3,000달러면은 여러분들 그 적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그러니까 한 100달러 정도 했던 것이 3,000달러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높은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2만 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거품이었었는가 보다. 예?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저건 그러니까 하나의 투기 열풍에 따라서 잠깐 그러니까 불었던 하나의 그런 현상이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러니까요. 2019년 여름부터 여름 이제 임박하면서 이게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7월 달 정도에는 그러니까 10,000달러를 돌파합니다. 10,000달러를 돌파했죠. 10,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저때까지도 일부 사람들만 다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냥, 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살았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그러니까 2020년, 저기 19년 3월에 했는데 2020년, 지난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부터 저게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 3월 달에 3월 한 17일에서 한 21일 요 사이에 주가도 굉장히 폭락을 했었죠. 주가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그 비트코인도 한 절반 이상 정도가 그러니까는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들도 많이 꽝충 뛰었지만은 비트코인은 그냥 그러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수직 라켓식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는 5,7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격이 종가가 이렇게 형성된 걸 제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저게 올해 그러니까 2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거의 57,000달러 돌파까지 했었습니다. 57,000달러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한 17배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17배 정도가요. 주가 중에 저렇게 올라간 주가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꺼졌을 때 사실 죽었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죽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가 다시 지금 그러니까는 두 번째 점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단 이 상황만 제가 먼저 잠깐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저게 거품이 꺼졌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논란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일부 사람들은요. 네? 저건 도박이다. 가장 재밌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네덜란드 옛날에 그 튤립 튤립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튤립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투기 열풍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튤립은 그나마 향기라도 나지만은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그 투기 열풍이 불었었던 그러니까 튤립은 그러니까 이 향기라도 나지만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만 굉장히 높고 수익은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저 한마디로 사기다 이거죠. 사기다 이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표현이 당시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를 가장 저는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표현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요즘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소환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의 판단을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그 이 전문가로서 그러니까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이라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탈중앙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듯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바로 뭡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이잖아요. 예? 중앙은행이니까요. 국가가 그러니까요. 근데 탈중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국가 관리 중앙 집중화된 그런 화폐 시스템과 정반대인 소위 말해서 분산 시스템이다. 분산적인 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거고, 그리고 뭐 거래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로 되게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온라인 생산 거래하니까 소위 피어 투 피어, P2P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P2P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기서 핵심은 탈중앙입니다. 탈중앙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핵심적인 특성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성이에요. 기술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니까, 디지털 화폐니까요, 뭐,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죠, 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는, 온라인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굉장히 투명성을 갖고 있고, 보안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복제를 막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가 거의 그러니까 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은행들한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를 냅니다. 전신료 같은 경우도 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수수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도 필요 없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한다 이겁니다. 목표로요. 이거 목표로 한다고 한 표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탈중앙을 표방했는데 탈중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탈중앙을 좀 저랑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랑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이제 덤벼들었잖아요. 덤벼들면서 그러니까 채굴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갖게 된 거죠. 비트코인을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골고루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컴퓨터 한 대당 컴퓨터 한 대당 그러니까 그 하나씩 저렇게 이게 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사실 그러니까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가치를 갖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소유가 그러니까 집중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근데 탈중앙은 저는 그 소수가 그걸 많이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탈중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탈중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 거래,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하는 곳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집중되어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러니까 원화를 쓸 때 그게 다 이제 은행들 간에 서로 거래가 이제 우리가 거래된 정보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결제원 같은데 거기에 다 정보가 그러니까는 그 정보가 거기서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다 정보가 그걸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중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정보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는 그 정보를 거래 정보를 사실상 그러니까 통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걸 전체를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근데 여전히 뭐냐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데 있어서는 탈중앙인 게 맞습니다. 탈중앙인 게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관리하거나 독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러니까는 소수가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해가지고 탈중앙의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결제 기간이 그러니까는 한 최대 3일까지 걸린다.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근데 저건 전 기술적으로 적어놓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이 사용이 증대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사용을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서는 저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은 거의 50배에 달한다, 은행에. 저것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요. 저거는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요.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저도 이제 그 당시에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지고 강연도 했었고, 토론에서도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거의 생각은 변화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의미를 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부활을 하면서 이게 왜 부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시각을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도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주식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금융 상품들처럼 자산으로 보는 그러한 이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뭐냐면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이 펀드들이 자산군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는 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그 사람들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경제가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디지털화. 경제가 플랫폼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 생태계가 구성됐다면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행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저게 더 이제 우리가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도 디지털 화폐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디지털 화폐가 그러니까는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신뢰가요. 자,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화폐는 신뢰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뢰하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 보면 오늘날 같은 이런 법정화폐가 없었습니다. 법정화폐가 없었죠. 상인들이 거래할 때, 예?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음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채권처럼 생각하면 되죠.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만큼 그러니까는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써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갚겠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종이 증서를 그러니까 써주죠. 어음이라고 하죠. 어음을요. 그거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신뢰 없으면은 절대 그 종이 조각 안 받죠. 종이 조각 안 받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도 뭡니까? 국가가 그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사실 신뢰와 동의어입니다. 신뢰와 동의어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의 통화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발행됐다 이겁니다. 달러니, 엔화니, 유로하니 너무 많이 발행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발행되게 되면은 그만큼 돈의 화폐 희소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화폐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존 화폐에 대해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신뢰가 약화되는 거죠. 신뢰가요. 예? 이거 기존의 화폐를 계속해서 내가 이걸로 내 자산을 그러니까 축적을 해도 괜찮겠는가? 예? 이 화폐 가치가 그냥 폭락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해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서 금 같은 것처럼 금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장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해석인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이요. 뭐 그것도 지금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거는 화폐가 아니다. 화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도 성격이 약하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동성이 큰 거는 변동성이 크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뭐 우리가 이 특정 시기에는 금의 가치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때도 있었고요. 예? 있었고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의견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기존의 기존의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신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불신감은 높아졌습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찍어냈냐면요. 2008년도까지는 연준에 찍어낸 그 통화량이 한 9천억 달러 정도에서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흐름이 수십 년간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한 3조 6천억 달러 찍어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3조 4천억 달러를 찍어냈고요. 그 전체 지금 찍어낸 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6조 7천억 달러를 정도를 더 찍어냈는데요. 저게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이 찍어낸 돈의 7배가 넘는 규모예요. 돈을 엄청 찍어낸 거죠. 돈을 엄청 찍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찍어내도 괜찮은 거야?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저러다가 그냥 폭락하는 거 아니야? 달러같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이 사용하는 유로화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유로화도 비슷한 시간에 보게 되면 거의 한 5배 정도 더 찍어냈어요. 5배 정도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을 찍어냈습니다. 세계의 그러니까 기축통화 내지는 준기축통화라고 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이 뭐 유명하죠. 일본은 유명합니다. 예? 일본도 그러니까 돈 엄청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과거에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했던 파운드, 스털링,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배나 넘게 찍어냈습니다. 9배나 넘게요. 예? 그러니까 돈들을 엄청 찍어냈습니다. 기축통화 국가들이요.
엄청 찍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저러다가 저 돈의 가치가 폭락들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고. 자, 그다음에 근데 반면에 화폐 가치 기존의 통화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안감이 되게 금 같은 데로, 이렇게 우리가 대체 투자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금은요, 금의 가격은 같은 시기에 보게 되면요, 한 2배뿐이 안 증가했어요. 금의 가치는요. 아까 미국의 달러는 7배 넘게, 영국은 9배 넘게 이렇게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금의 가격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습니다. 안 증가했어요. 왜 안 증가했느냐 보게 되면요, 금은 대개 우리가 어떨 때 오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오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요. 그렇죠? 그 대체 자산으로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급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빨간 박스가 그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거의 목표치 범위 한 2% 이내에서 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평균적으로요. 인플레이션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돈은 그러니까는 7배에서 9배 막 넘게 이렇게 찍어냈는데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는 금에 대한 이 수요도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이고요. 자,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얘기 들어가 봅시다. 비트코인이 언제 튀어나오냐면요, 우리가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그러니까 투자은행 중에서 랭킹 4위에, 자산 규모에서 랭킹 4위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금융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발발한 걸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전설처럼 알려지고 있는 거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꼭 일본 사람 이름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하고 공학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낸 이제 메일에 첨부된 논문에서 뭐냐면 새로운 화폐를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화폐를. 그래서 뭐냐면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복제를 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거겠죠. 예? 화폐는 신뢰가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요. 예? 이걸 쉽게 복제한다면 이건 뭐 화폐로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서 개인 정보도 그러니까는 개인의 그 개인적인 정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이 되어지면서, 근데 거래의 투명성은 완벽하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우리 한번 좀 이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제안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화폐 이름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저장 단위잖아요. 저장 단위요.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몇 메가 비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다가 동전을 뜻하는 코인을 합성을 한 말이에요, 비트코인이요. 이 새로운 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제안을 한 나카모토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기존의 화폐는 좀 너무 부패했다 이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소수 금융기관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화폐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예? 그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연준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폐지하라는 말까지 막 한때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융기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들이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은행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 중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돈벌이에만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돈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의 공공성은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이런 역할들만
예?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소수가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고 소수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대충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은 라면은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우리가 근대 화폐 시스템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요. 좀 잠깐 우리가 그 특성을 좀 리마인드 할 필요 있는데 근대 화폐 시스템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화폐라는 건 제가 아까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종이돈이잖아요. 그거 종이잖아요. 이 종이를 받고 내가 만든 물건을 그러니까 건네주는 거예요. 예? 그 종이를 믿고요. 근데 그 종이가 내가 생산한 물건을 100개를 그러니까 건네주고 내가 받은 종이를 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그만큼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태동됐냐면요. 우리가 흔히 법정화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요. 법정화폐, 법에서 정한 우리가 공용화폐다 이거죠. 이건 국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창조물입니다. 국가의 창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물은요, 화폐는 일반 그 사회 구성원들이 뭐냐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화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는 사실 채권입니다. 채권이요.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화폐를요, 영어로 표현하면 노트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이요. 권이 그게 채권의 준말이에요. 권입니다. 예? 채권의 준말이에요. 그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으로 우리가 가치를 그러니까는 그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몇 번 소개한 그림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진짜요. 근대 국가는요, 이게 군대 국가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근대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였습니다. 민족 국가요. 민족을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요. 민족 국가인데, 민족 국가라는 건 뭐죠?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국가 단위입니다. 정치 결사체예요.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치 결사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간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중심주의. 근대에는 기본적으로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였지만은 특히 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민족 우월주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족 국가의 기본 특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 민족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민족이 최고다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패권을 추구합니다. 패권을 추구해요. 패권을 추구하려면 결국 뭐예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죠. 경제력과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죠. 하드 파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대 국가가 출범할 무렵에 어떻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예? 19세기, 20세기에 많은 제국주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요, 전쟁과 같이 발달했습니다. 전쟁과 같이 발달했어요, 사실은요. 과학기술도 전쟁과 같이 발달했듯이요. 예? 사실 근대 사회는요,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패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국가가 돈을 그 전쟁 비용을, 세금을 걷어가지고만, 평상시에 걷는 세금을 가지고만 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들잖아요. 재원이 많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한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 비용을 차입한 돈을 좀 영구히 그러니까는 영구히 차입할 수 있게, 영구히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로서는 영구히 차입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이자만 갚아 나가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처럼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려운 부분을, 국가의 가려운 부분을 은행 자본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는, 영구히 빌려줄 테니까는, 예? 이자만 갚는 영구히 빌려줄 테니까는 그 대신 반대급부로 뭐냐면 우리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 은행의 채권입니다. 은행권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나 이런 것처럼요. 그 은행권을 법정화폐로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법정화폐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우리 은행권으로만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걸 서로가 그 이해관계를 교환한 게 법정화폐의 등장 과정입니다. 예? 그럼 은행은 뭐냐면 자기가 은행권을 과거에는 발행할 때 그 발행한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금을 그만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을 그만큼 보유 안 해도 이제는 화폐를 이제 그러니까는 더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예? 이게 법정화폐가 되게 되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이걸로 세금을 납부하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법정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요. 근데 중앙은행의 힘은 이 발권력이잖아요. 발권력,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힘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권력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은 사실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돈이요. 근데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데가 중앙은행이라고요. 예? 중앙은행이요. 그런데 그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목적은 뭐냐면 그 사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게 이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게 뭡니까? 국채죠. 채권이요. 정부가 그 발행하는 채권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금융 상품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저 국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죠, 국채는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지는 거예요? 국채는 뭐냐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조세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저 조세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국채는 그러니까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부도가 날 염려가 없는 채권이라 이겁니다. 국민이 떠받쳐주고 있는 거죠. 국민이요. 예? 사회 구성원들이 떠받쳐주고 있는 거죠. 저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저 국채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돈을 찍어가지고 저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보게 되면요. 예? 그러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을 연결시키게 되면요. 저쪽 국채,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부채에 해당되는 국채하고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의 국채하고 서로가 상쇄가 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조세권하고 통화로 이렇게 압축돼지죠. 즉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냐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보통 사람들, 세금을 내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발권력은 행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은 목표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국민의 것인지를 잊구지내세요. 자기하고는 먼 세상에,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먼 세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의 민주화, 금융의 민주화를 얘기를 해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좀 이 코로나 재난에 지금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정부한테 좀 이전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적립률이 지금 부족한데 적립을 더 해야 된다고. 무슨 한국은행 직원들 겁니까? 돈이요? 아니에요. 국민들 겁니다.
국민들 거예요. 한국은행이 무슨 주식회사인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수익을 내면요, 그 수익에 최소한 남겨놓고 다 정부로 다 그러니까 귀속시키게 돼 있어요. 예? 어차피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면요, 정부 재정으로 그걸 메꿔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국 뭡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면은 이 중앙은행의 목적도 바로 뭐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발권력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는 주인 행사를 안 하니까요. 저 주인 행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 즉, 권력은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화폐 소유에서 나옵니다. 화폐 소유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권력이 센 집단이 어디예요? 삼성 같은 데 아닙니까? 예? 재벌 자본들이 가장 힘이 센 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은 화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통제하는 세력이 결국 뭐냐면 지배 권력도 장악하는 겁니다. 지배 권력도 장악하는 거예요. 왜? 돈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돈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분배 문제다. 돈의 분배 문제이고 돈의 민주적 배분, 돈의 민주적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만이 양극화는 해소가 되어져요. 양극화는요. 돈의 민주적 배분. 기득권층들이 돈을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유해왔던 거예요. 예? 자, 하여간 그 얘기가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는 채무입니다. 채무와 채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돈이라는 것이. 예?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사회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화폐라는 것은 국민의 조세권을 가지고 뒷받침된 거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주의에 기반한 게 근대 사회였던 거예요. 예? 근데 중심주의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용어에 대해서요. 우리 근대 사회 한번 봐보세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보게 되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가장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성운동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생태운동이, 환경운동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가장 중심의 반발로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으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심주의가, 근대 사회는 중심주의가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화폐 시스템도 똑같아요. 화폐 시스템도 중앙화된, 그러니까 권한이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앙화 화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요. 모든 거래된 정보를 그러니까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지금 불신이 지금 그러니까 고조되고 있다는 이겁니다. 고조되고 있어요. 왜 고조되고 되고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소수의 금융회사들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복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찍어내고 앉아있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전을 받고 있듯이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거부, 혹은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은 지속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만들기가 하나의 암호화폐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저는 그래서 암호화폐는요, 기존의 근대 사회에 우리가 이 산물인
중앙화 화폐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인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금융위기 딱 터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게들은 다 그냥 파산하고, 주택이 차압당하게 방치하고, 은행들만, 그러니까 은행들, 금융회사들만 막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찍어댄 거예요.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구제하고, 가게는 나몰라라 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다 파산하게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미국에서 들고 일하는 게 바로 뭐예요? Occupy the Wall Street입니다. 월가를 점령해라. 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금융에서 배제가 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은행 시스템의 반민주성. 아까 은행이라는 것은요, 중앙은행 없이는 은행은 그러니까요, 저렇게 많은 혜택을 못 누려요. 근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국민들이 사실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그 공동으로 그러니까는 그 채무를 보장해주고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다 소외되고 있고, 예? 소수가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의 혜택을 다 독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저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민낯을 드러낸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융위기의 요인 중에 하나를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글로벌 불균형을 얘기합니다. 글로벌 불균형이요. 미국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기는 게 이게 글로벌 불균형이에요. 그 흑자 국가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그러니까 미국에 흘러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시장 금리를 교란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교란시키더라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가지더라 이거예요. 외국에서 유입된 달러 자금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에서 그러니까 막 장기 채권들을 매입을 하면서요. 예? 즉 뭐냐면 미국의 화폐 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손상됐다 이거예요. 왜? 이 글로벌 불균형 때문에요. 그런데 신흥 국가들은 왜 달러를 그렇게 막 모읍니까? 우리나라 경험 생각하면 돼요. 달러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흥 국가들은요? 외환위기 터지잖아요. 항상 외환위기라는 이런 우리가 그 위험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외환위기라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러를 많이 축적하죠. 확보하려고 하죠.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잖아요. 그렇죠? 자, 저 문제는 글로벌 불균형은 왜 생기는 겁니까요? 미국이라는 특정 통화를 기축 통화로, 저 미국 통화만이 그러니까 국제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들은 달러를 열심히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숙명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국 나라들이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미국의 화폐 주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축 통화 시스템은 뭐예요? 이거는 중앙화된 국제 통화 시스템인 거예요. 중앙화된 국제 통화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국내적으로는 중앙화된 그러니까 금융 통화 시스템이 그 반민주성을 그러니까 민낯을 드러냈다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소위 중앙화된 국제 통화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금융위기는요. 중앙화된 중앙화된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다 드러난 게 금융위기의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예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한 그러니까는 저기 저 경제사적인 그러니까 이 저기 저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금융이 터지니까 막 연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게 바로 뭡니까?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기 알아들을 정도로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막 그 월가에 있는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퍼부었잖아요. 살리려고요. 그렇죠? 그때 미국의 시민들이 좀 보수적인 시민운동 단체라고 하는데 티파티라는 이 운동이 벌어졌는데 뭘 하냐면은 2009년이니까 금융이 터진 바로 다음 해잖아요. 연준 폐쇄하라고.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요. 골드만삭스하고 연준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이렇게 음모다. 예? 지금 뭐냐면 이 골드만삭스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서 JP 모간이니 이런 그러니까 그 대형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그 구제해주고 돈 벌어주게 하려고 양적 완화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은 저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엄청 찍어야 되니까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저런 배경 속에서 지금 뭐냐 불신, 미국의 그러니까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고조가 되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거부로서 저게 제한됐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라는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근대 화폐 시스템이 수명이 다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는 반란 성격, 혁명의 씨앗이라고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대 화폐 시스템이 수명이 다하고 근대 화폐 시스템이 그러니까 역기능을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저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는 이게 제시가 된 거예요. 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화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요. 중앙에 집중된 것은 어떤 문제가 갖고 있습니까? 이 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중앙은행은요. 근데 그게 집중되어 있어. 그 얘기 뭐죠? 모든 게 우리가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한다잖아요. 반민주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중앙에 집중되면은 거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보안상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도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앙기관 없애자 이겁니다. 중앙은행 없애자 이거예요. 중앙은행 없애고 뭐냐면 모두가 그러니까는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화폐 시스템을 구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보증할 수 있는, 예?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화폐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요. 블록체인 기술은요, 뭐 제가 기술적인 거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오늘도 지나가네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요, 분산과 공유입니다. 분산과 공유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블록체인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거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래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는 그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독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함께 분산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요. 그래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까 유시민 이사장이 표현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표방했는데 현실은 보게 되면은 소수가 채굴을 막 해가지고 탈중앙화의 성격이 상실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CPU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컴퓨터 저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컴퓨터당 하나의 투표권. 이걸 이상적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구상을요. 하나의 그러니까는 CPU, 컴퓨터당 그러니까는 각각 그러니까 이래서
한 코인 정도씩 이렇게 가지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각자가 분산적으로 거기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분산적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소수가 독점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탈중앙화라는 성격을 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성격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요, 사실은요, 인터넷 정신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는 전산 기능을 했잖아요. 이 계산기 기능을 했잖아요. 계산기 기능을 하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단말기로 진화를 했잖아요. 컴퓨터가요. 정보를요. 근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뭐냐면 개인 컴퓨터가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의 양을 그러니까 많아지는 정보의 양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분산시키는 거였잖아요. 분산시키는 거. 그 분산시키려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인터네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인터넷의 등장 배경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근대사회는 중앙에 집중된 이런 시스템이었다면은 우리가 오늘날은 다 분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산이요. 예? 분산되는 거라 분산 시스템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 혁명의 핵심적인 것이듯이 블록체인도 바로 분산 시스템입니다. 분산 시스템인 거예요. 과거 화폐 시스템은 중앙화된 시스템인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분산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의 어떤 하나의 금융의 민주화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 속에서는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그러니까는 암호화폐인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능이나 보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었던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점도 좀 드러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많은 그러니까 파생 코인들이 생기죠. 이더리움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은 파생 코인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생겼냐? 한 4,200개 이상이나 생겼습니다. 파생 코인이요. 그 중에 한 70개 이상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요. 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파생 코인이 생긴 거예요. 파생 코인이 생겼는데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는 진화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진화 중에 있어요. 진화 중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파생 코인의 역할 분담은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요. 왜? 이게 대세인 거예요. 대세.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는 거래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거래하는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개인이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전제 결제로 하고 카드 결제하고 그러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화폐는 그러니까 종이화폐, 동전 이런 건 다 없어질 걸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도 이 디지털 화폐들을 지금 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대세입니다. 시대 흐름이에요.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존 화폐보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다 뛰어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요? 저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사람들 수요는 자꾸만 증가할 거라 이겁니다. 예? 증가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 20세기에 종이화폐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21세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들도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가 기축통화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로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는 그냥 기술적인 측면만 이용하는 디지털 화폐인 것 뿐이지 중앙화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이 만드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평가하느냐?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의견 다를 수도 있고요. 뭐냐면요.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저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은 많은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명이 많은 그러니까 수명이 지금 다해가고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폐기했을 때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폐기됐을 때 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 화폐가 뭐가 있겠느냐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탈중앙을 표방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요. 예? 저게 그러니까는 그 대안화폐로서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부여한 건 누구냐? 우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 힘을 부여한 게 누굽니까? 저는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1등 공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1등 공신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갈수록 만약에 빛을 발휘한다면은,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상한다면은 그건 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거기에 1등 공신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화 은행 시스템, 중앙화 이 화폐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이 갈수록 자기 기능을 못하면 못할수록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연한 기대가 하는 게 있고요. 예?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생 코인들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화폐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막연히 미래에 이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오지는 않죠. 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그 패권을 추구하는 게, 예?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쉽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와 충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부의 재정에 큰 손상이 오는 겁니다. 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중앙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었잖아요. 이 재정에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국가들도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암호화폐가 그러니까는 소위 대체를 하는 것은 단기간 내는 저는 거의 그러니까 힘들다를 보는 겁니다. 기존의 제도권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거로는 힘들다. 힘들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요즘 잠재력은 갖고 있어. 그럼 뭐죠?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존이요. 저는 그래서 화폐 시스템의 다원화.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그 다음에 다양한 화폐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다. 그래서 화폐 시스템도 다원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 내에 무슨 그러니까 대안화폐로 갑자기 좀 등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근데 잠재력은 있다. 그 잠재력은 누가 부여하고 있는 거냐? 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 잠재력을 갈수록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예? 1등 공신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라 이겁니다. 자,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 독점력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약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이미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에서 이미 그러니까는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80년대 등장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산인데 우리가 자산은 우리가 자동차 자산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사고 그 등기 권리증이 이게 10억짜리니까는 내가 물건을 한 5천만 원씩 샀어. 그러니까 나머지 9억 5천만 원 거실러 줘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폐처럼 거래 결제 수단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현금은 물론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금세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금처럼 쓸 수 없는 자산들을 뭐냐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을 만들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받는 돈은 되게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들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새로운 예금을 유치를 해야지만 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의 고전적인 은행들은요. 근데 오늘날 은행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날 은행들은 예금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했어요.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뭡니까? MBS죠. 소위 주택담보증권이죠. 주택담보대출금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만든 증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풀면요. 증권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거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현금화돼집니다. 그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또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즉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그러니까는 공급을 안 해줘도 은행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저 자산 유동화 증권이 도입되어지면서요. 저걸 그래서 금융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저 자산 유동화 증권의 등장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저게 이제 그러니까 도입됐지만은 80년대 이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저게 도입되었죠. 자산 유동화 증권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미 뭐냐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혼자서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던 힘이 약화돼 왔었던 거예요, 이미요. 근데 그게 은행권 안에서만 이게 소위 말해서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 민간, 보통 사람들 세계로까지 내려오게 하는데 역할을 한 게 바로 암호화폐인 겁니다. 저 암호화폐가 우리가 사용되게 되면요, 만약에 언젠가 이렇게 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면은 중앙은행이 그만큼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 시스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약화될 수밖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우리가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파생 통화이잖아요. 파생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많은 플랫폼, 블록체인에 기반한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대개 이더리움 그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을 하게 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구글이니, 유튜브니, 그 다음에 우리가 우버니, 에어비앤비니, 다 이게 플랫폼 모델들이라고요. 근데 이 플랫폼 모델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지 않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러니까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국을 만약에 건설한다면 그 제국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 친구가 한번 상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버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그러니까는 암호화폐가 없죠. 지금 뭐냐면 우버 택시를 우리가 이용했을 때 그냥 달러를 내거나 한국 돈을 내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버 같은데 블록체인판 우버가 있습니다. 블록체인판 우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 라주주라고 있어요. 라주주라고요. 이 라주주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우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우버 같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 라주주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택시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써야만 돼요. 그 암호화폐 이름이 주주입니다. 주주요. 라주주 할 때 그 뒤에 붙어 있는 주주요. 주주라는 그러니까는 그 암호화폐만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그러니까 라주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라주주가 가입한 이 택시가요. 우버 택시처럼 그거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승객은 주주라는 코인을 그러니까 내야 돼요. 주주라는 코인을요. 주주라는 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라는 코인이 있어야지 그걸로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라주주라는 그 플랫폼 회사하고 기존에 있는 우버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우버는 뭡니까요? 우버 회사에서 수수료로 한 20% 띄어가죠. 기사가 우버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얻은 수입 중에서 20%를 띄어가잖아요. 수수료로요. 근데 라주주는 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량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우버를 갈까요? 라주주를 갈까요? 라주주에 참여하겠죠. 라주주의 기사로요. 그렇죠? 20% 수수료가 이게 나한테 세이브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 주주라는 코인으로서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주라는 코인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래서 라주주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아까 20% 수수료 안 받는 거를 그중에 한 5%는 그러니까 손님한테만 돌려준다면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버 택시보다는 라주주 택시를 이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라주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라주주의 그 플랫폼 가치는 상승하겠죠. 우버보다는 이쪽 라주주로 옮겨올 테니까요. 그럼 라주주의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라주주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인 주주라는 코인의 가치도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라주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그 코인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라주주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코인 가치도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전통적인 플랫폼은 뭡니까? 우버 택시를 이용할수록 돈은 누가 많이 벌어요? 대부분은요? 우버 회사가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주주는 뭐예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라주주의 택시 기사로 참여한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첫째, 수수료를 안 받아서 이익이고, 둘째 뭡니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손님한테 받은 그러니까는 그 택시비를 코인을 받은 거를 보관하고 있으면은 라주주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자신의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우버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죠. 그러면 라주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의 코인 가치를 올리겠다 이겁니다. 에? 주주의 코인 가치를. 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파생화폐들의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파생 암호화폐들의 추구하는 지금 저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가치는
얼마나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그 사업 모델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는 그 거래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래 정보를요. 그 거래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한다면은, 예?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의 가치가 잠깐 올라가면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회사에서 발행한 이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어떤 기업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나도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 자산 가치도 주식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은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폐하고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얼마나 실질적인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충실하냐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의 미래성은 미래 가치는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럼 결국 그러한 화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 많이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업 모델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는 암호화폐는 계속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4,200개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4,2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이요.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법정화폐에 대한 의존도, 즉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화폐 시스템에 그러니까 민주화가 지금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하나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화폐 시스템의 민주화가요. 제가 저기서 이제 영어로 D앱이라고 한 거는요. D가 바로 뭐냐면 Decentralized. 센트럴라이즈드가 우리가 중앙화된 뜻이잖아요. D를 붙이게 되면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플 모델, 그러니까 플랫폼 모델들이 되게 어플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D앱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그러니까 앱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C앱입니다. 센트럴라이즈드 앱이죠. C앱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앱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된 하나의 플랫폼 사업 모델이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암호화폐를 발행을 가능해요. 암호화폐를.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 이런 그 전통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공동 암호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동 암호화폐를요. 예? 공동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 만약에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키고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게 저는 쉽게 바로 연상이 되냐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은 뭡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글쓰기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페이스북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과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한테 그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막 이렇게 유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기존에 그냥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글 쓰고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내가 코인까지 생겨. 그럼 더 많이 유인될 게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은, SNS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은 페이스북의 가치도 또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걸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볼 때는요. 그러니까 블록체인판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러니까 플랫폼 모델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문제를 조금 기술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러한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 화폐들,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들은요, 암호화폐들의 대장로로 사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파생화폐들은요, 대개가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얼마나 그러니까 충실하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사업 모델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 모델이 없는데 비트코인은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느냐? 이게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존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화폐로서, 미래 디지털 화폐로서 가능성을 그러니까 저는 평가받는 것 같아요. 예? 그 4,200개가 넘는 모든 그것과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최초의 그러니까 암호화폐로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러니까는 하나의 시대 흐름에 소위 말해서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하나의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으로서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는 사람들. 근데 그건 잠재력이지 아직 그러니까는 완전 현실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동성은요. 예?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죽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다 나중에 가치가 하나도 없는 1센트도 없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저거 될 거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저는요. 왜? 이건 잠재력이 있는 분명한 하나의 화폐입니다. 아니, 화폐라는 표현보다 잠재력이 지금은 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소위 말해서 대안화폐를 지향을 했는데 저는 잠재력은 저는 내포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잠재력은요. 단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안화폐로서 자리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근대 화폐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사고를 치냐에 따라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듯이 우리 검찰개혁 같은 경우 이 수사권 완전 박탈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거 생각 못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검찰들이 하도 이 개판 부리고 앉았다 보니까는 진도가 거기까지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언제 등장을 했어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한 게 언제 부활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두 시점이 다 뭡니까요? 달러를 엄청 찍어내고 두 차례 다 엄청 찍어냈을 때잖아요. 그렇죠? 두 차례 다 달러를 엄청 찍어냈을 때였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가 달러가 과연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걸 믿을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과거보다는 적어도 20세기 때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달러에 대한 신뢰는 20세기 때보다 많이 약화됐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게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사람들은 뭐냐면은 새로운 걸 자꾸만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금을 쳐다보는 건 이제 전통적인 어떤 하나의 사고를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이 아까 보다시피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 이거예요. 예? 전통적인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대안자산은 금이었었는데, 예?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이 예? 문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꼭 대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대안처럼요. 그 대안적인 잠재력을 사람들이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인데 저처럼 그러니까 그 시스템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이건 저를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근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반란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을 전환하는 하나의 혁명의 씨앗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이요.
출발점. 근데 근대 화폐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대 화폐 시스템은요. 적어도 그거는 뭐냐면은 반민주적인 시스템, 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화폐 시스템입니다. 즉, 왜 그러냐면요. 경제력이 굉장히 다원화됐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국제 통화 시스템은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달러라는 것을 기축통화로 사용한 것은 어떨 때 만들어진 거냐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경제력이요, 어느 정도 막강했냐면요. 당시에는 제조업이 가장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한때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생산했었어요. 1965년까지는요, 미국은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무역 적자를 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무역 적자를 본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막강해. 무역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수입을 해가지고 달러가 나갈 게 아닙니까? 근데 수출을 해가지고 그 달러를 다시 또 회수하잖아요. 무역 적자를 안 본다는 얘기, 무역이 흑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간 달러보다 회수한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달러가 대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었어요. 네? 없었었죠. 그런데 뭐냐면 경제력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추격을 해오고 일본이 추격해오고 한국이 추격을 해오면서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죠. 70대 이후에요. 네? 그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 달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 달러들이 월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통화 정책을, 미국의 통화 주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은, 왜 바깥의 나라는 전부 달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앉았는데, 예? 과거에는 능력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했는데,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이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7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이잖아요. 그 달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 주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정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를 중심 통화로 세계 거래 통화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저는 이건 불가능해졌어요. 예?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변했다 이겁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다원화된 겁니다. 경제력은 다원화됐는데 화폐 시스템은 그러니까 중심 통화 체제. 이거는 비대칭적, 이거는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기존의 근대 화폐 시스템은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중심 통화에 기초한, 기축 통화에 기반한 국제 통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수명이 다한 겁니다.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대 화폐 시스템은 저는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 틈에서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말씀드린 건요. 그래서 이 중앙 집중적인, 그러니까 집중형인 이 플랫폼 모델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게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유경제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반의 어떤 공유경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다양한, 그러니까 화폐가 등장할 거다. 다양한 화폐가요. 그러니까 화폐는 굉장히 다원화가 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한동안은 공존을 하면서 굉장히 화폐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화폐는 다원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원화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다원화를 뒷받침하는 이 화폐가 바로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비트코인이 나왔었던 때 2017년 이 당시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잠재력이 있다. 근데 변동성이 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왜? 그게 지금 대안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은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정체, 비트코인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참고를 할 뿐인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공부한 이 지식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지한 대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Q&A 같은 시간도 좀 갖는 시간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지한 대로요.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공지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데 16만 5천 명에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제가 채백원 TV를 개설한 좀 이제 그 의미가 많은 국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좀 크진 않지만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한 거니까요. 가능한 많은 촛불 시민들이 저는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저도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이 홍보를 해주고요. 좀 여러분들이 결국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안 보내주면은 제가 할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